오늘 안철수 대표가 국회 제3당의 대표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대표는요, 4차 산업혁명 여러 번 이야기하고 미래의 22번을 언급했다는데요. 덩소팽이를 또 롤모델로 언급을 했답니다. 중국에. 뭐 좀 뜬금이 없는데요. 자, 어제 김종인 대표는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거대 경제 세력이 이 정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대 경제 세력은 재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김종인 대표는 독점화되어 있는 주택, 교통, 통신 이런 독과점 품목의 이런 제재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 비용, 통신 비용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생활 비용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과 노인의 소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즉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를 막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 지식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미래 세대에 있어서 직업과 성장 동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절반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된다. 우선 안철수 대표의 이런 연설을 보면요. SF 영화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지금 30년 뒤의 미래 이야기하기 전에 눈앞에 떨어진 3시간 뒤의 일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미래 일자리 특위를 제안했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세먼지 대책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하고 산업구조개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새 분야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개념 설계로 선도자를 만들어야 된다. 산업에 있어서요.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자세를 중국의 과거 지도자 덩소팽이를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덩소팽이가 79년에 일본 총리를 만나서 3단계 발전 전략을 한 것처럼 한국도 30년, 50년 뒤에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 기득권 타파와 격차 해소 부분에서는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됐던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구체제가 프랑스 혁명에서 무너졌듯이 사법 정의와 조세 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기득권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자, 뭐 나름대로 미래학자로서의 훌륭한 부분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혁명이 일어날 만큼의 예를 들어서 기득권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법정의나 조세정의가 무너졌다 하면 누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요. 이 사람은 정말로 센 쪽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마치 사회의 본질이 그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그러면 왜 안 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대표 연설에 대해서 저는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위치나 또 더 나아가서 친노들의 견제나 또 이분이 개헌을 이야기한 부분이나 그래서 이분의 말이 실천되기 어려운 현재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소수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요 말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을 확실히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오늘날 의회가 경제 세력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한 교수 말을 또 인용을 했고요. 거대 경제 세력은 경제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에 압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 대리인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좀 이분을 대표라기보다 좀 교수 같아요. 학술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논문이었습니다. 재벌은 자기들 앞잡이를 각 당에 넣어서 국회로 보낸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연설한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전공법으로 재벌이 자기들 앞잡이를 국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김종인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새정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안철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안철수는 그 기득권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갖다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득권에 포획되어 있어서요.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경제 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국민 중에 한 명인 저도요. 의심이 아니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회의원 누구가 재벌의 앞잡이로 국회에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의회 본부는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경제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거대 경제 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서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대 경제 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들이 시행되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 전형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랬습니다. 적어도요. 안철수 대표쯤 되면 지금 나이가 74살인 김종인 대표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기존 야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에 포획되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새 당을 만들어 나간 안철수 대표는요. 김종인보다는 몇 배로 더 문제의 본질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한가 봐요. 황장수가 왜 김종인이 말을 맞다고 하지? 아니 맞는 거를 맞다 하지 그러면 맞는 거를 틀렸다 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온 거요. 김종인 대표가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제 하던 이야기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한다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김종인은 더민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믿을 수 없다. 실행을 못할 거다. 아니 그 말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제가 실행하는 것까지 저도 실행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가 내년 대선 전까지 더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가치를 걸고 승부를 걸지 못하면 그분도요 생각밖에 없는 한마디로 양심적인 의원이거나 양심적인 교수에 불과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각 당의 대표 연설로서 국회에서 재벌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인들, 똘마니들을 국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걸 국회에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용기를 칭찬해 줘야지요. 적어도 김종인은 재벌 돈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주지도 않겠죠. 이런 말 했는데 주겠어요?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요. 사고와 관점을 정화시키십시오. 보수하고 진보가 뭡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보고 옳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보수입니다. 전부 썩은 사이비 진보 보수들한테 놀아나갔어요. 빠돌이 행세를 하면서 제 방송을 들어서 이해가 안 가거나 빼딱하게 엮이진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생각을 고쳐야 국민이 제정신을 차려야 나라 정치가 바뀝니다. 여러분부터 지금 자기 정신이 제정신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정치 한다는 당에서 벌어지는 꼬라지가 해만 뜨면
한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요, 자기 당의 그 홍보물을 21억으로 계약을 해놓고 인쇄물입니다. 그 여러분들 선거 때 보면 집에 날라오는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21억으로 계약해놓고 8페이지로 해놓고는 12페이지 가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12페이지 하는데 줄여갖고 8페이지로 해놓고요. 자, 처음에 국민의당의 그 일을 맡았던 브랜드 앤 컴퍼니 1월달부터 3월 초까지 일해주고는 쫓겨났죠. 브랜드 호텔에 밀려가지고요. 이 회사는 기획비로 12페이지를 하면 774만원, 8페이지로 하면 541만원. 근데 비컴이라는 회사가 맡아가 그 뭡니까? 사무부총장 친구 1인 회사. 그러니까 바지 회사죠. 그래가 브랜드 호텔한테 그 일을 다 넘겨주면서 기획비로 1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을 그대로 넘겨줬죠. 비컴이라는 데서요. 자, 이 기획비라는 게요, 1페이지에는 당에 뭐 이렇게 로고 같은 거 넣고, 그 다음 구호 넣고, 2페이지에는 뭐 후보자들 뭐 이렇게 내용 넣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책 넣고. 이거 하는데 당에서 기본 자료 줄 거고, 그러면 색깔, 글자 크기, 레이아웃, 그 다음에 디자인, 이건데 이거를 1억을 받아요? 브랜드 호텔은 뭡니까? 육성 호텔입니까? 저는 이거 이름 듣고 회사 이름 처음에, 아니 31살 먹은 사람이 무슨 숙박업소 사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 당의 대표로 당의 비례대표로 영입하나, 드디어 돌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육성급 호텔도 아니고 회사 이름이라는데 이 돈은 육성급 호텔 가격으로 받네요. 난 다른 회사보다도 한 20배 비싸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자, 이 공보물 인쇄는 대다수가 종이값입니다. 그래서 종이 페이지가 줄어들면 인쇄비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 브랜드 컴퍼니는 12쪽으로 했을 때 21억 6,800만원 불렀어요. 근데 그게 8쪽으로 8페이지로 삭감이 되면 정확하게 3분의 1을 줄여가지고 3분의 1 아닙니까? 15억 1천만원. 그런데 이 비컴은 18억 748만원으로 했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12쪽으로 20억 9천만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요. 그러면 이렇게 8페이지를 했으면 저거 회사에 원래 하던 사람이 15억을 불렀습니다. 정의당 가격으로 하면요 20억에 3분의 1을 빼면 13억 4억 사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저기는 종이값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계는요 그냥 잉크 넣어놓으면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종이가 돈이죠.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되니까 종이값인데, 자, 그래서 브랜드 앤 컴퍼니 이 폭로를 했던, 쫓겨났던 회사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선거 공보는 용지비와 인쇄비가 대부분이라서 분량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비용도 30%가량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 8쪽짜리라면 17억대로 제작이 가능해 국민의당이 통상 가격보다 4억 이상 부풀린 가격에 계약한 셈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당은 12억짜리를 20억 9천만원에 했고요. 그러면 정의당이 한 거는 12페이지,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거는 8페이지인데 가격은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브랜드 호텔이 공보 제작과 관련해 받은 기획비도 1억 1천만원입니다. 아까 1억이란 1억 1천만원. 이것도 부풀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사하다 보면요, 가격을 부풀려서 정부 돈을 빼먹고 그걸 리베이트로 줬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사기죄까지 추가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어제 저녁에 제 방송 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이하고 관계를 밝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비례대표를 하라고 왜 했는가? 언제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을 홍보위원장으로 언제 임명했는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회사 이 당의 일을 다 밀어주라고 했는가? 그리고 다 밀어주면 그 이런 브랜드 호텔을 할 거니까 리베이트 받아서 브랜드 호텔로 줘라고 했는가? 안 대표가 이 문제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당에서 안 대표만큼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때 지출되는 이런 비용은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사인합니다.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당 대표 사인까지 갑니다. 홍보위원장은 당연히 사인하고요. 김수민이부터 안철수 대표까지 전부 사인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요. 안 대표가 이런 일에 사인 안 할 분이 아니죠. 자,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는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해야 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김수민이한테 다 몰아서 비례대표 사퇴시키고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무는 겁니다. 돌아서 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국회의원도 안 하고 또 내가 마치 말이야 사기친 것처럼 몰게 되고 앞날이 구말리 같은 내가 혼자서 뒤집어 쓰고 나갈 바에야 있었던 일 다 깎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동영, 천정배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계파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수습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앵커가 하는 일은 이 앞에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자막이 있고 자막이 보고 읽습니다. 앞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 밑에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가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그런 부분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장성민 시사 탱커에서 장성민 씨도 일부만 빼고는 다 프롬프트 보고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에서는 앵커 패널들이 서로 간에 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는 또 그걸 보면서 자막을 보면서 그대로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앵커부터 패널까지 이제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미흡해서요. 또 제가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원고가 없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 실수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12억을 사실은 12쪽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의당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그렇게 잘못 말했고요. 또 어떤 분이 제보고 하다가 조금씩 끈다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원고라도 이 컨셉이라도 미리 정해줘서 그걸 갖다 하면 좋은데 우리 방송사의 인력이 촬영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외에 기획부터 아이템 발굴까지 제가 다 하고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1인 한 5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숙함이 있는데요. 점점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